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지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TV 송년 특집 방송으로 PLM 업계의 집단 지성을 만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모소프트의 강태욱 이사님께서 자신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나모소프트의 기술이사로 재직 중인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그 건설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둘의 융합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김진희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건축 건설 솔루션 및 기반 기술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라고 합니다. 예, 연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BIM과 그다음에 건축 건설 IT 융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상호건 설계건축사무소의 최갑수 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종합건축사사무소의 디지털 디자인팀의 최갑수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BIM 관련해서 그런 부분과 이제 비정형 디자인 부분 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 연말에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박정환 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제품개발실의 박정환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대우정밀기술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진흥공단에 온 지가 한 15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인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 분은 다소코리아의 한석희 상무님.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다소 시스템에서 근무하는 한석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뜻깊은 자리에 오늘 또 보니까 눈도 오고요. 훌륭한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디지털 혁신, PLM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한국 오라클의 유용호 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해 동안 제 이름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기 오라클에서 이제 PLM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PTC 코리아의 박수진 전무님은 지금 사정상 좀 늦으실 것 같아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게 처음 시도해보는 특집 방송인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 방송에서 다 출연해 주신 그런 전문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송년 특집으로다가 한번 우리 집단지성이라는 그런 주제 아래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순서대로 발표를 하시고 2009년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2010년의 전망 이런 순서대로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접회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강 이사님께서 이제 스타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첫 자리에 앉게 돼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목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두 개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키워드가 융합과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건설 쪽에 융합하는 그런 어떤 R&D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 환경 IT 융합연구회라고 2009년도에 새로 생겨났죠. 그리고 스마트 하이웨이가 이제 본격화돼서 이번에 리아라고 그 국제교통 박람회 때 같이 어떤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예, 그때 그런 어떤 스마트 하이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네트워킹 관련된 연구개발 R&D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시작되었던 U 에코시티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연구 성과들, 그리고 이제 각 어떤 학교에서 그 어떤 퍼실리티에 대한 어떤 뭐 분산 공유형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R&D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전반에 펼쳐지고 있죠. R&D가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앞서가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뭐 프로덕트화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산업계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떤 예를 들면 건축 쪽에서 빔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건설 쪽에서는 사실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유용하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건축 쪽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건설하고 좀 약간 안 맞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러니까 CIM, 그러니까 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의 개념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어떤 지금은 ND 개념이라고 해서 그게 발전되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2D, 그다음에 3D, 그다음에 4D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차원이 들어가면서 이 정보가 계속 어떤 모델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건설 쪽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프로세스가 사실은 상당히 길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한 몇십 년 걸려야지 하나의 어떤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치 그 양복을 맞추는 그런 어떤 사업이죠. 하나도 똑같은 게 없죠. 비정형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CIM 개념으로 좀 녹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사실 그런 컨셉의 프로덕트라든지 서비스들이 좀 개발이 되어서 미리 그러니까 건설을 하기 전에 대상물을 미리 볼 수 있는 3D에서 그 어떤 시간까지 개념을 포함한 4D 그 코스트까지 좀 들어가 있는 5D라든지 이런 컨셉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 호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진희 부장님께서 그 2009년 각 그 분야의 업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번 CNG TV를 통해서는 주로 오토캐드 관련 기술 현황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분야를 넓혀서요. PLM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근간이 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동향을 각 산업 분야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 그리고 기계 제조 분야, 마지막으로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게 가장 최근에 개봉한 아바타라는 영화 이미지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영화, TV, 게임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는 오늘날 아주 고도의 창의성과 능률성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아바타라는 영화에서도 오토데스크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션 기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다 통합된 디지털 제작 환경을 이용해서 독특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특히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컨텐츠를 디자인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트와 그리고 뒷단의 엔진과의 갭을 극복하게 하는 미들웨어까지 망라된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계제조 분야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계제조 분야에서의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은 이미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미국 MIT 미디어 랩에서 오토데스크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솔루션을 이용해 디자인한 무공의 스마트카입니다.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3D 모델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품 개발 단계에서 나온 설계 데이터를 단일화된 디지털 모형으로 통합하여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성능을 시험하고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최근의 동향을 보면은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관련하여 컨셉 디자인이라든지 시각화 기술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토데스크는 컨셉 디자인을 위한 알리아스라든지 시각화를 위한 쇼케이스 그리고 최근에 시뮬레이션의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인 알고와 플라스틱 사출 성형 소프트웨어인 몰드플로우까지를 디지털 프로토타이핑 프로세스 전반에 통합하여 통합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깐 넘겨주시죠. 예, 마지막으로 건축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느끼셨겠지만 올해는 특히 전 세계적인 경계 침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진 해외 플랜트 수주라든지 국내에서는 정부 공공 주도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뜨거운 화두는 뭐니 해도 BIM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BIM, 즉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란 일관된 디지털 정보를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활용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세이빙 등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BIM을 통한 사전 성능 예측 및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건 올해 국내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BIM 규준을 기반으로 하여 프로젝트 설계 경기가 제시가 됐었던 용인체육공원의 사례를 보고 계시고요. 이러한 동향들은 내년에도 정부 공공 그리고 민간 부분까지 활발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고 오늘날 기업 경쟁력의 최우선으로는 디자인과 협업, PLM과 같은 경쟁력들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이러한 경쟁력들을 개인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으로 확보하시고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도 이제 또 빈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우리 최갑수 실장님께서는 또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또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또 에서의 전문가이시니까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방금 좌장군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설계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죠, 다들. 그래서 공공 부분 그 빔 프로젝트 발주가 지금 올해 많이 증가를 했었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인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그 국방부 관련된 프로젝트들 그리고 LH공사 그 파주 운정 현상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럼 그리고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서 각종 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변 확산이 많이 돼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만난 사람들이 그 빔에 대한 그 약어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아는 그런 저변까지 많이 지금 확산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비정형 디자인과 이제 시공의 이제 빔을 점점 이제 그 적용을 많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에 그 착공을 해서 이제 그 부분 준공을 했었던 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및 이제 시공 쪽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선정을 위해서 이제 각종 그 현상과 턴키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많이 적용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거시적인 현황을 좀 말씀드렸고요. 조금 이제 좀 올해 좀 핫 이슈가 됐었던 걸 좀 몇 개를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9월 11일 날 그 국회에서 이제 BIM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토론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도 사실은 그 예상을 못했었던 바였는데 국회 차원에서 어떤 빔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토론을 해서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그 나왔었던 그런 한 이슈였고요. 4월 9일 날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그 BIM 로드맵이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발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빔을 적용하겠다라 그리고 정책에도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이런 세 가지 그 이슈들이 올해 이제 크게 기억이 됐었던 그런 화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박종환 부장님께서 또 굉장히 올해는 생각보다 좀 바쁘셨죠.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단계, 또 뭐 새로운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더 많은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신 것 같은데 올해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해 말씀하신 그 사업이 이제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워낙에 최근에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아마 중국 제품들의 어떤 가격적인 경쟁하고 일본 쪽에 기술로 밀리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아마 특히나 이제 제품 제조 쪽 업종이 엄청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투자도 별로 하지 않고 창업도 줄고 일자리도 안 늘리고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는 거였죠 이제. 그래서 취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리가 있지만 신입직은 채용을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기술 창업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기술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이라고 그걸 작년 1년 동안 준비해서 올해에 이제 예산 반영이 돼 가지고 한 275억 정도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느라고 사실 엄청 바빴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대부분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제품 쪽에 그 디자인과 설계 시제품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75억 중에 거의 한 뭐 250억 가까이가 그쪽 업종, 그러니까 기술 서비스 하고 있는 업종에 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기술 서비스 하는 업종이 사실은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야 중소기업들이 아주 이렇게 제대로 된 제품을 초기에 개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기여가 됐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앞장에 페이지 조금 전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사실 그 뭐 제조업 쪽 요즘 뭐 들어는 이제 이렇게 관심을 왜 우리가 IT라든지 이런 쪽으로 마구 달리는데 제조업에 그렇게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번 그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보면은 제조 쪽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 현대자동차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제조 쪽에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마 시장을 많이 확대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한동안 좀 이렇게 소외되다가 이번에 이제 각광받는 그런 환경도 좀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이건 올 2009년도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한 5년 이상의 어떤 추세가 보면은 그 이제 제조 분야 투자 깊이 때문에 사실은 기술 서비스 업종이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대우전자의 어떤 개발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으로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죠. 사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어떤 제품 도면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개발 인력이 넘어가면은 사실 그 핵심 기술이 다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열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정부에 보면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제 업무고 그거 외에도 이제 원래 처음 했던 게 예비기술사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 쪽을 통해서 또 자금이 한 300억 정도 또 뿌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개발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 설계 개발 쪽 비용입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원래 조금 이제 행사도 열리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그 IT 쪽 소프트웨어, 순수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그쪽 서비스하는 쪽은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다시 진행이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지경부에서 지금 생기원을 통해서 사이버 제조 설계 허브 구축 사업을 지금 뭐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PLM 부분하고 좀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국내 이제 개별 제조업체들이 어떤 관리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인프라를 갖다가 이제 개별 업체가 각각 이제 구매하기 어렵고 1년에 진짜 한 몇 번만 쓸 수 있는 그런 쓰는 업체가 그걸 소프트웨어를 사고 인력을 뭐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사이버 제조 설계 허브 여기에 인프라를 갖춰 놓고 필요할 때 1년에 몇 번만 쓸 수 있는 이제 유료로 돈 내고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도 이제 아마 구축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활발하게 될 텐데요. 그 내년 부분은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스코리아의 한석기 상무님은 이제 좀 바쁜 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책도 한 권 쓰시고 그래서 책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업계에 대해 2009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라고 하셔가지고, 소개를 하죠, 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좀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좀 책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은 주변의 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이 이제 조언해 주시고, 사실 제가 집필은 했지만 산업체에 계신 분들 또 저희 주변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전해주신 얘기 그분들이 전달해주신 얘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 내용의 이제 일부를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 1년 전을 한번 돌아보죠. 1년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은, 다들 그랬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랬고, 야, 큰일 났다. 2009년에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도대체 월급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뭐 등등부터 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확실성에 빠져 있었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상당히 놀랍게도 한쪽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변화가 곧 기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몇몇의 용감한 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얘기를 책에 썼습니다. 그래서 체인지하고 찬스라는 말이 뭐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알파벳에 보니까 한 글자 차이죠. 그 말이 틀렸느냐? 1년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맞는 얘기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자가 금년에 어땠었죠? 그 다음에 또 LG전자가 어땠었죠? 그리고 그 어렵다는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그 실적,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이런 정말 위기와 변화가 그렇게 말 그대로 진짜로 부정적인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전까지는 정말 초호황을 누렸고 앞으로 10년은 걱정 없다고 정말 산업 분야의 대표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를 맞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저는 조선산업이 다시 그 기회를 찾을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라는 거를 좀 되돌아본 한 해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품질, 그 다음에 뭐 시간으로도 얘기합니다만 그 납기,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가격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 장을 보여주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지난 1세기 동안 그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1세기를 돌이켜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이 무려 50%가 아니라 50배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사실 그 덕분에 우리가 상당히 저렴한 그 비용의 그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구입해서 쓸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우리가 갖는 경쟁력이라는 것들은 아마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누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속해 있는 많은 그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과연 어떠했느냐? 지난 1세기 동안의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사실 놀랍게도 별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위기는 바로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얼마만큼 이제 끌어올리냐가 관건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국내의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기회를 갖는 것들은 결국 그와 같은 이러한 그 지식 근로자들의 그 생산성의 향상 또는 그분들의 그 창의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보여주시면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와 같은 연구들을 했는데,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그 원가라든가 그 가격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랄까요? 우리가 그 어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지식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들은 공교롭게도 항상 어떠한 그러니까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고, 그 후반부에 그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수정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지식 근로자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앞 단계에서 좀 해안을 갖고 또는 지혜를 갖고 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주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좀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하나 한번 좀 구성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제 PLM 업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제품을 설계하고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생산의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또는 유지보수를 하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또는 심지어 어떠한 제품을 폐기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폐기할 수 있다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 단계에서의 그러한 그 현상조차도 기획 단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다면, 예컨대 자동차를 디자인해서 내보내는데 미래 고객들이 좋아할 차를 미리 기획 단계에서 그 고객들의 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마어마한 기회와 비용 절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가 그러나 생각뿐으로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제 툴이 필요하다, 또는 터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디지털 업무 터전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붙였습니다만, 이러한 디지털 업무 터전이 크게는 어떠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가 리인하게 되는 활동과, 또 이것들이 우리 지구 환경에 위해되지 않는 지구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그린 이노베이션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수명 주기를 거쳐서 지원된다면 상당히
좋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그것들을 조금 더 어떤 디지털 업무 터전을 조금 이제 뭐랄까요?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좀 재구성해 본 건데 제조 생산을 중점적으로 프론트 로딩하고 거기서 생산성을 보아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디지털 공장이라고 하는 디지털 업무 터전이 필요하고 또 폐기 문제를 살펴봐야 되시는 분들은 디지털 폐기장이 있으면은 아마 프론트 로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유지 보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지털 정비소라고 하는 업무 터전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프론트 로딩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는 도표인데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BCD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1단계에는 저렇게 이제 절감을 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특정한 어떤 스텝을 삭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는 또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혁신 이제 툴들이 필요하고요. 다음 장을 봐주시면 조금 더 이와 같은 프론트 로딩이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대자동차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매출이 30조인 회사에서 제조원가가 무려 82%입니다. 이 중에서 놀랍게도 재료비가 80%에 해당되고 농무비나 제조경비는 불과 10%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무비를 아무리 절감해도 10%밖에 절감을 못해요. 그러나 재료비를 만약에 10%만 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이와 같은 재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프론트 로딩 또는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근로자들이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린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사전에 검증하는 걸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저기서 만약에 한 10%만 절감해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오는데 물론 당기순이익이 1.6조에 해당하는 큰 이익이 나왔습니다만 훨씬 많은 당기순이익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설사 환율 문제라든가 재료비의 변동이라든가 국제적인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만 좀 길었죠? 네, 다음에 해주실 것까지 많이 해주셨어요. 미래까지 좀 해주셨는데 필요하면 제가 다시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하시면 책을 사셔보셔도 되고. 그 순서를 이제 좀 진행을 해가지고 한국 오라클의 유영호 부장님께서 이제 2009년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이야기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요.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PLM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빔하고 모든 영역을 다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원래 화두가 되었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PLM이 전통적인 PLM 부분보다는 원래는 좀 다양한 산업으로 많이 확대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CPG 쪽, 식음료 분야하고 또 건설, 그다음에 제약, 조선 이런 분야에서 이제 PLM의 수요가 많이 나왔고요. 좀 더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분야가 뎁스가 얕았거나 내부에서 검토하시던 내용들이 조금 약한 분야가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구체화되고 많은 고객분들이 많이 스타디를 하셔가지고요. 오히려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PDM에서 그러니까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정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 자체가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잘 나가던 글로벌 회사들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탑이 됐다는 그 소식하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따라갔는데 이제는 앞에서 선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제 더 이상의 과거의 선진 기업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니즈를 더 발전시켜서 그런 니즈를 담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원래는 더더욱 그 밴드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밴드에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어떤 앞으로 방향성이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 사이트를 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그 고객이 뭘 중요시 하느냐. 사실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자사의 뭐 어떤 그 투비를 만든다거나 어떤 그 현재 회사의 이슈들이 뭔지를 그리고 그런 것들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석하는 이제 그런 분야들이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요. 그런 분야들의 이제 데이터를 취합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야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저기 존재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어떤 그 PLM이 이제 캐드 중심 회사들이 주로 많이 리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 오라클이나 SAP나 이런 그 ERP하고 기업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회사들이 이제 가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5개 벤더들이 이제 PLM에서 이제 경쟁하는 형상을 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오라클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제 혜택을 받았다고 보겠는데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떤 정보들을 불특정 다수한테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느냐. 사실 온라인이 가장 큰 효과가 있고요.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세미나하고 이런 열린 그 어떤 공간에서의 마케팅들이 본격화되어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 밴드들의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많이 투자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덕분에 저희 이제 오라클 이제 PLM도 이제 국내에 이제 첫 레퍼런스가 이제 생기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각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지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지난 1년 반 이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좀 약간 앞서갔을 수도 있었는데, 집단 지성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알기 이전에 이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좀 자기 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도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그 빔이나 또 심, 또 현업 이런 것들은 IT 분야에만 있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는 분야, 그 다음에 토목, 다양한 소프트웨어 분야 이런 분야들이 소통이 이루어야지만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비자, 뭐 공정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 컨설팅. 그리고 후반에는 우리 한상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라는 거가 저도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지식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그 가치관이나 이런 거를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아직까지 좀 소통이 뭐 IT도 소통이라는 그 하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전 나름대로 좀 소통이라는 거,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전문가라면 당연히 뭐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뭐 잘 해오셨고,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언제부터인지 전문가라면은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뭐 과거야 점쟁이들도 다 마치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미래 예측은 쉽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미래를 자기 분야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10년을 각 자기 분야 업계에 어떤 변화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1년 후에 자기가 뭘 얘기했는지 한번 또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마다 2009년에 말씀해 주셨는데 2010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한 분 한 분씩 듣겠습니다. 또 강 이사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2009년에 녹색하고 그 융합에 대한 그런 화두가, 대두가 많이 됐었는데요. 2010년에는 이게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일단 녹색 뉴딜이라는 내용은 이미 그 공약으로 천명이 된 사실이고, 이 녹색 뉴딜을 중심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된 뭐 ITS라든지 뭐 관련된 어떤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그런 뭐 저탄소 그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겠죠. 관련돼서 이제 그 하천 정비에 관련된 어떤 그 과제라든지 아니면 솔루션들이 많이 그 필요하게 될 겁니다.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빔이라든지 아까 심 같은 그런 개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쟁력이 되는 거죠. 업체 경쟁력이 되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다른 어떤 그 녹색 뉴딜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분야와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지금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 아마 뭐 RFP를 작성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아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 R&D 쪽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나치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R&D가 항상 미래를 생각을 하는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가시적이고 프로세스 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파생된 문제들이 항상 비용적인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어떤 그 체인지가 찬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성찰해서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큰 어떤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시성이니까 어떤 가상화 기술을 미리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4D라든지 ND 같은 거 아니면 증강현실 같은 가상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미리 그런 어떤 시설물들, 그 건축, 그다음에 건설 어떤 그 구조물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은 사실 그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융합에 대한 어떤 그런 화두와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UCT 같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USN이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 체계,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또 얘기되고 있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접근이 돼서 어떤 고객들한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화두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런 컨셉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어떤 그 시민이라는 게 결국에는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자기 주변 그 환경 속에서 자신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때에 자기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든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환경, 그 사물들이 자신한테 서비스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현실화 되겠죠. 그런 어떤 환경 쪽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죠, 아직까지 아이폰이라는 어떤 디바이스가 국내에 출시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모바일 혁명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라든지 어떤 뭐 애플에서 만들어진 어떤 오브젝트-C 플랫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이게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 같고, 뭐 유틸리티 컴퓨팅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뭐 꽤 오래됐죠. 한 몇 년 이상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반된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거의 그 어떤 서포팅 될 수 있는 정도로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응용 기술들이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저희 김 부장님께서는 2010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그 분야의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IT 업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일부 현재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과 내년도 예측되는 동향들은 말씀해 주셨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아까 박사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들과 마찬가지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소통, 그것이 실제로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는 부분들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사님께서 계속 그린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셨지만, 그린을 비롯한 지구를 위한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분야를 망라하고 굉장히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네. 그 아이폰용 오토데스크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글쎄요, 당장 네. 계획 실현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업계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가 그쪽에 있다면은 뭐 벤더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그쪽 방향으로 진행. 아마 내부적으로는 모바일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겠죠. 다 이런 큰 기업들이 모바일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이게 빨리 오면 뭐 가속을 시키거나 이러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또 설계나 건축 분야에 빔이 2010년에는 또 어떤 옷을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제 많이 생각보다 많이 모였잖아요. 뭐 국회 앞에 모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뭡니까? 2010년에는 어떻게 그 실무 입장에서 감히 2010년도를 이렇게 한치 앞도 사실은 지금 보내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부문 그 비하인 프로젝트가 이제 그 발주가 이제 증가가 됐었는데 이런 공공부문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입소문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효과나 이제 이런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발주에 대한 가속도가 많이 좀 붙을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민간 부문에서도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이제 그 초고층 프로젝트가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해도 한 4군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잠실이나 이제 뚝섬 쪽하고 용산, 상암동 이 4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송도하고 이제 부산 쪽에서도 초고층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하인 발주에 대해서 다들 또 관심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초고층 프로젝트에 대해서 빔을 적용하는 것이 많이 화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좀 됩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그 국책과제 중에 그 초고층 프로젝트에 빔을 접목한 그 국책과제들도 아울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미시적으로 봤었을 땐 그 개별 용역사들이 그 BIM 추진에 적합한 그런 시스템들을 정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사무에서 그 디지털 디자인 팀이라고 하는 조직과 비슷하게 그 전사 전담 조직과 그다음에 표준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나 뭐 템플릿이니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서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업역별 그 제가 설계 시공 등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유지 관리도 이제 포함을 해서요. 그 BIM 그 실제 실무적인 그런 범위에 대한 인식이 되고 서로 이제 아까 이제 통합이나 이제 통섭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가 점점 시도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조지아 텍에서 그 척 이스트만 교수님이 지으신 이제 빔 핸드북에서 보면 그 디자인 빔과 이제 컨스트럭션 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용역사 쪽에서 빔에 대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역할 분담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잘 연계가 돼서 이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나 이런 업역별로 이제 한계들을 인식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초기에 우리가 PLM이라고 하는 이런 그 빔과 연계된 이런 그 초기의 데이터들이 그 나중에 유지 관리까지 잘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종 소프트웨어 간의 그 파일 교환 개선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증대될 것이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써놨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두 가지 정도로 좀 크게 좀 본다라고 하면 그 대형 벤더사들이 올해 들었었을 때 가장 큰 홍보가 그 좀 특화된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M&A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M&A 된 제품들과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 간의 어떤 그 인테그레이션, 그 최적화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적화를 많이 그 유저들이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더 아울러서 이제 빌딩 스마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IFC라고 하는 그 중립 포맷에 대한 것도 많이 또 화두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올해 이제 봤었을 때 2010년도 PLM 업계를 제가 나름대로 감히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진공의 그 박정환 부장님께서는 뭐 그 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2010년에 되면 좀 준비를 해야 될 사람, 창업하는 사람, 1인 기업 뭐 어떤 화두가 될까요? 2010년에. 예. 그 원래 자료 요청 사항은 2010년 PLM 업계 전망 이걸 만들어 달라 해서 이제 한 장 만들었는데요. 사실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내년에 뭐 정책 지원 달라지는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PLM 업계라고 그러지만 사실 저도 뭐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캐드캠 분야를 했기 때문에 PLM 분야가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뭐 중견 대기업 위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쪽 분야로 확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PLM 업계 이러면은 현재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바일 문화가 거의 지금까지는 아마 2D 아니면은 음성이라든지 문자 위주의 모바일 문화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바일 문화도 이제 2D CAD 같은 것도 이제 모바일로 볼 요구가 많아질 거고 더군다나 이제 뭐 PLM이라는 게 또 3D 위주의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려고 하는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장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에 이미 뭐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되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거,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2D에서 뭐 아까 오토캐드를 개발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그 뷰어를 갖다가 이제 모바일로 다니면서 내가 만들어서 아니면은 뭐 우리 개발팀이 저장해 놓은 서버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모바일로 내가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뷰어 위주의 어떤 그런 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하고 연계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준비들 하고 있겠죠. 다들 빠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 서비스 하는 업종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뭐 기업들이 개발에, 만약에 상품 기획하고 난 뒤에도 개발할 때는 중국에다 맡기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 중국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국내 수요를 머물게 하려면은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은 아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은 국내 서비스 업종을 이용하도록끔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해야만 좀 이제 뭐 사업이 비즈니스가 좀 용이하지 않냐 싶고요. 그리고 그 모바일 문화 저거하고 연관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이버 제조 설계 기반 그 개발 지원 서비스를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있죠. 왜 2D라든지 3D 뭐 설계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자인 소프트웨어들. 그런 소프트웨어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업들은 사실 간단하게 뭐 이런 뭐 어떤 곡선을 갖다가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기어를 간단하게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팔리는 소프트웨어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개발하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제조 설계 기반의 인프라를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올려놓고 그거 쓰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고 쓰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을 들으면서 뭐 돈 내는 거 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 개발하는 이쪽 그 R&D 쪽도 그런 쪽 문화가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뭐 꼭 뭐 2010년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 아마 4, 5년 동안 이제 계속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전략을 좀 정립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꼭 뭐 이 시점만은 아니고 요즘 워낙에 변하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스코리아의 한석기 사모님께서도 한번 그 2010년을 좀 프로젝션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아까 그 초반에 너무 긴 시간을 썼으니까 제가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래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꼭 내년의 일은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한 5년간 정도에 일어날 일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PLM이라고 하는 컨셉이 이제 소개된 게 채 10년이 안 됩니다. 채 10년이 안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26조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을 했고요.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8.2% 정도 성장을 했어요. 2009년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틀림없이 그 마이너스 성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2010년에는 2009년에 좀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것인데 이와 같은 이제 수치적인 성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시는 거 말고도 우리가 트렌드를 볼 것이 어떠한 그 수명 주기적으로 접근하면은 훨씬 낫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PLM이라는 컨셉은 더 많이 이제 대세적으로 아마 수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그 ERP에서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그 ROI에 대한 그 충돌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즉,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과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문제들은 그 세 번째 트렌드에 해당되는 결국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 즉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변화를 수행하지 않고는 사실 PLM만으로 그 ROI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과 충돌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 PLM의 대세적인 수용, 그다음에 그 ROI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그러한 그 요구 또 그 조건, 그다음에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추세들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오라클의 유영호 부장님께서 또 자기 분야의 2010년의 예상을 좀 해주시죠.
네, 한상무님이 잘 요약해 주셨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2010년에는 그 고객들이 선택과 집중이 더 심화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요즘 대세인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지 않습니다. 그중에 2G, 3G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각자 자기 회사에 맞는 자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객들이 내년에 공부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서 실제 아까 한상무님 말씀하셨듯이 ROI가 어떤 게 더 ROI가 낼 거냐 부분에 고객들이 많이 더 좀 더 스타디를 많이 하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들이 그 PLM과 ERP 다른 시스템 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거냐가 제일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그 앞으로 더 어떻게 고객한테 사용자들이 어떤 더 밸류를 줄 수 있는지 그런 측면으로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진화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내년이 2010년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냥 내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10년의 첫 해거든요. 2000년대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망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2000년. 근데 갑자기 2010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용히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10년은 2000년대보다 더 격동의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낌이 그 전에 한 20년 동안에 써먹었던 IT, 소프트웨어 이런 패러다임들이 2010년에는 안 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음 순서는 2010년 업계의 발전 또는 시청자를 위한 제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기가 생각이 있으신 뭐 자기만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얘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뭐 그 다음 하셔야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좀 편하게 손 들고 갈까요? 예, 손 들고 하시거나 뭐 꼭 그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은 주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질문을 제가 좀 읽어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좀 빔에 대해서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몇 분들 중에 빔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 질문이 뭐냐면 빔이 뭡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됩니까? 도대체 빔이 저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는데 특히 그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은 빔이라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분 패널 중에서 도대체 빔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몇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뭐 학계나 협회 쪽에서 BIM 정의에서 늘 이제 나오는 정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최소한의 파일로서 정보들을 처음부터 생성해내고 나중에 이제 건물이 나중에 이제 철거될 때까지 정보를 꾸준히 일관되게 유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BIM의 가장 자주 쓰이는 그런 정의 중에 하나인데 이 정의는 사실은 좀 실무 입장이나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상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향이 잘못된 이상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꼴이고 그런 어떤 목표라고 생각은 되지만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좀 이상향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빔을 적용을 해보니까 가장 이제 주의했었던 부분이
발주처의 어떤 그 결정을 빨리 내려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제 설계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빨리 내려짐으로써 그만큼 더 디자인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저는 참 그 빔에 대한 매력을 좀 많이 느꼈었고요. 그리고 어디서 빔을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또 배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김진희 부장님께도 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는데, 빔을 잘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빔에 대한 그런 각종 기술들이 그 국내에 있는 그런 한글화된 그런 정보들이 사실은 좀 폭넓지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 이제 모바일 세대다, 뭐 인터넷 세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사실은 최신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해봐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다 보면 사실은 그 좀 더 얻을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이 나날이 또 진화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업데이트되고 그다음에 발전되는 부분들을 캐치를 못하다 보면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사이트들을 많이 참조한다면 그 빔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좀 해봅니다. 그 질문 중에 이제 BIM이 뭐의 약자냐고 이제 또 물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빔이라는 걸 누가 졌는지 좀 어렵게 진 것 같아요. 약자를 이렇게 딱 오면 그 느낌이 안 와요. 사실은 그 부분 PDM도 처음에 질 때 사람들이 PDM의 약자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학자들이 졌는지 이렇게 좀 마케팅용으로 짓질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 말씀 구현하면 쉽게 연상하면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영화 보시면은 그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 혹은 그 주인공의 분신들마저도 다 컴퓨터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실제 지어질 건물에 대한 디지털 정보들을 설계 초기부터,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고 유지 보수되고 나중에 폐기되는 그 프로세스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일관되게 생성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BIM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예, 저도 가끔 그런 질문들 고객분들로부터 많이 받으세요. 실제로 BIM이 국내 도입된 게 5년, 6년 이상 되었고, 많은 대기업과 그 대형 설계사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년간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꺼번에 혁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BIM이라는 부분을 IT 전담 부서의 어떤 프로젝트 팀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건축 설계를 처음 시작한 게 1992년이었는데요. 제가 설계사무소 입사했을 때 신입사원들만 PC에 새로 오토캐드라는 캐드 소프트웨어로 디자인을 했었고, 설계실, 아주 큰 건설회사 설계실에 가도 모두 제도판에서 선배님들이 설계를 하고 계셨어요. 그 부분이 PC에서 캐드 소프트웨어로 변경되는데 불과 100% 교체가 채 2년이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이런 BIM이라는 변화가 올해 그리고 내년을 통해서 그 과거 캐드 소프트웨어로 이행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어떤 프로젝트 팀, IT 부서의 일이 아니라 실무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대비하셔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잘. 그 다음에 이제 PLM 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전문가분들에게. 사실은 PDM 하면은 한 뭐 15년, PLM도 10년인데, 저는 가끔가다 개인적으로 좀 좌절을 할 때가 뭐냐면, 어떤 뭐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아직까지도 PDM, PLM 그러면 뭐 도면 관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변화할 때
그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까 그 한상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은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뭐 IT 툴이 있어도 지식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좌절을 해요. 이게 언제까지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가 모바일을 쓰지만 실제로 설계하는 사람의 3D CAD를 쓰는데 옛날 방식으로 다 그걸 사용하면 그게 얼마만큼의 그 효과가 있나. 전에 그 IBM의 컨설턴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안 변하고 좋은 그 IT를 도입하면 비싸고 쓸모없는 IT 시스템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진 것도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 중견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고 어떤 그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2010년 앞으로 5년이든 이랬을 때 PLM은 어떤 쪽으로 더 우리가 많이 해야 될까요? 뭐 교육일까요? 아니면은 일하는 그 어떤 행동 양식을 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책 선전을 좀 하게 됐는데, PL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제가 책에다가 좀 상당 부분을 좀 할애해서 일부러 썼습니다. 사실은 PLM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그 PLM의 정의 자체가 많이 변했고, 그러나 그거 자체도 저는 전략이라고 봐요. 그 PLM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PLM이 여전히 그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PLM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토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원래 이런 자리가 이렇게 너무 악유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BIM이라는 용어가 이제 또 PLM이라는 용어만큼 과연 될 것인지 아니면은 PLM이라고 하는 큰 틀 속의 하나의 어떤 또 다른 구체적인 컨셉으로 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컨셉적으로는 PLM에서 주장하는 컨셉들을 BIM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원래 이게 학교 쪽에서 이런 연구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IT 쪽은 업체가 굉장히 빨리 가요. 학교에서는 뒤따라가기 바빠요.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데피니션을 잘 해주시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렇다면은 업체의 발전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10년을 되돌아보니 어떤 새로운 혁신이 늘 그렇듯이 처음에는 정말 혁신적인 사람들만이 그런 일들을 사실은 적용해요. 우리가 최근에 뭐 아이폰이 새로 나왔을 때 아이폰 사는 사람들이 누구죠? 네, 다 혁신적인 사람들이죠. 대체로 그런 거에 흥미 있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잘 못 사요. 굉장히 소위 말해서 남들이 다 산다면 살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특성이 나타나듯이 기업체도 그렇고 모든 조직도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PLM이 이제 소위 대다수의 집단, 대체로 전체 집단을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 한 40~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PLM이라는 것의 필요성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레퍼런스를 찾아요. 이 사람들은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이 레퍼런스들이 부실해요. 부실하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제가 먼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레퍼런스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특징은 그 부분에 속해져 있는 분들의 특징은 레퍼런스 찾는 게 맞습니다. 예컨대 제가 어느 특정한 회사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최고의 반도체 회사 또는 최고의 LCD 회사 레퍼런스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회사들이 하시면 세계 최초고 안 하시면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다른 나라에 가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런 레퍼런스가 있나? 없습니다. 만약에 정 찾으셔야 된다면 다른 산업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저도 그 벤더 업체에 속해 있습니다만 벤더 업체의 특성상 아무래도 원칙적인 얘기 또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까 상당히 우리 리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벤더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벤더가 얘기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제 사용하기 이제 시작할 건데 저는 이걸 이제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벤더들이 말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지 마시고 사용자 중심으로 저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교육들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되고요. 세미나가 제공돼야 되고 오늘 이와 같은 정말 이런 좌담회 뭐 이런 간담회 뭐든지 제공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거의 정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얘기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드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얘기해 주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상무님 레퍼런스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예전에 현업에 있을 때 레퍼런스 많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레퍼런스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회사냐,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했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썼다고 해서 과연 다 성공했느냐, 그것도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빔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예전에 자동차 설계 쪽에 있어가지고 그 케이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정확히 10년 전에 자동차 쪽 3D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똑같았습니다. 누가 3D를 해서 어떻게 2D보다 효과적인 성능을 내겠느냐. 그 이후로 한 3년, 4년 이후로는 아무도 3D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이후에는 누가 빨리 만드느냐고 관점이 있고요. 지금은 누가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잘 내느냐입니다. 더 이상 익스큐즈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빔도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서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가 이제 우선권을 잡을 것 같고요. 그 뒤따라가다가는 다 뒤에 남들이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은 다른 산업을 스타디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소프트의 강태우 이사님께서 말씀. 예. 저는 PPT를 좀 따로 준비했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CAD 그래픽 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업계 발전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R&D 1.0 같은 경우를 그 업계의 그 자체적인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사용자한테 제공해주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용어로 정의를 했고요. 2.0 같은 경우에는 웹 2.0처럼 개방과 공유 어떤 그런 어떤 원칙을 살려가지고 사실 IT 쪽에서는 2000년대 인터넷 개발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오픈소스와 오픈 어셋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 커뮤니티 같은 것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빔이라든지 이런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3D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게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아규먼트 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그런 관련된 툴킷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실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툴킷들은 이미 오픈소스화 되어서 프리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 이런 어떤 툴킷들을 이용해서 사실 아까 뭐 1인 기업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한 사람이 그 어떤 아이폰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모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세, 특히 안드로이드가 조금 이따 또 출시가 될 거지만, 모바일은
거의 혁명 차원의 어떤 트렌드를 몰고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각 업계에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서비스가 되면은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구글하고 MS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MS가 좀 밀리고 있죠,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건 소비자의 합리적인 어떤 선택에서 이제 밀리는 거예요. 이 패키지가 이제 사실은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실제로 프로젝트 기간 몇 달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먼지에 쌓이고 있는 거죠. 그 제품이. 근데 소비자 차원에서는 사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이런 전기 같은 서비스를 받을 때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다음에 그 전기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패키지를 구입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발전소를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발전소를 고객이 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사실 아주 당연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그 시청자분들을 위한 제언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간단하게 그림 4가지를 띄워놨는데, 일단 이렇게 변화가 심한 이런 어떤 시대에서는 자기 성찰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야 할 길이라든지 자기 어떤 비전, 이런 어떤 트렌드 하에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사회에 공헌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박사님 같은 어떤, 많은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멘토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을 습득을 해야 될 겁니다. 자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2010년도 이후에 아주 큰 기회를 잡고 석세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굉장히 끝마무리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겁없이 1년 반 정도에 우리가 이런 CNG 지식 방송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사실 그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혁신적인 몇 사람들이 시작을 한 거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저변 확대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CNG TV에게 바란다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CNG 방송에서는 빚을 지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나오기 어려우셨는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CNG 방송을 통해서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CNG TV가 앞으로 어떻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실 분들은 손 드시고,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되게, 이러한 사상을 더 많이 널리 퍼뜨릴 수 있는지, 이런 좋은 지식 바이러스를 어떻게 넓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처음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용자들은 제가 볼 때 유료 시청보다 무료 시청이 더 까다롭습니다. 유료 시청은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그게 흥미를 있다는 건데,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이거를 제가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이 이런 그 학습적인, 교육적인 거, 그리고 뭐 밖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주제를 좀 다루었으면 사용자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스폰서도 좀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온라인의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24시간 오픈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24시간 오픈된다는 의미는 이제 정기 방송도 있겠고, 특정 유저들도 있겠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 무료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이제 빼곡하게 채우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아이튠을 쓰면서 2004년부터 썼는데 최고의 장점은 무료와 유료가 공존한다는 거하고 싼 거 비싼 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내가 필요한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접근하겠는데 CNG TV도 그런 쪽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라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CNG TV 뿐만이 아니고 이제 캐드 앤 그래픽스, 이제 월간 캐드 앤 그래픽스가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캐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화 확산에 엄청 큰 역할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뭐 거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 자료 어떤 이렇게 그 컨텐츠들을 보면은 이제 매우 중요한 분야들이죠. 이제 관련 분야, 새로운 소프트웨어 소개, 그리고 업계 각종 행사 및 소식 안내, 그리고 PLM 적용 분위기 조성 역할, 뭐 이런 쪽에 이제, 그리고 PLM 컨퍼런스를 아마 첫 1회는 아마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원을 못 해가지고 좀 이제, 좀 죄송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주로 이제, 그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툴들이라든지 이런 걸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매우 이제 중요하죠. 그런 걸 알아야 또 이제 활용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주로 해왔는데, 좀 사실 바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아마 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CNG 뭐 이런 캐드 앤 그래픽스나 아니면은 CNG TV가 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제 컨텐츠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그런 관점만 일부 가지고 있어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NG와 관련된 그러니까 캐드 아니면은 뭐 이런 그래픽스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도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제조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술 개발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그래픽 툴로 가지고 또 구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또 남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편집장님이 무슨 이런 광고 때문에 벤더 중심으로만 소개하지 말고 이런 그 새싹들을 많이 소개를 해서 아마 생각해도 됩니까? 예, 대학이라든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만약에 대학 같은 데도 보면은 왜 그런 그 그래픽으로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씩 또 넣으면은 또 그만큼 유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까지는 모바일 환경이 거의 음성하고 문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화면, 화상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당연히 이제 캐드 쪽이 아마 엔지니어링 분야에는 모바일로 엄청 많이 이제 접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아마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관련되겠죠. 저는 외국 소프트웨어들만 국내 와서 너무 그거 하는 거는 조금 좀 불만스럽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마 초기에는 뭐 조금 미흡할지 몰라도 개발된 게 처음에는 그렇게 노력하다가 한 10년쯤 지나면은 또 다른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인 소프트웨어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모델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런 쪽에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나와서 오토캐드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오늘 출연입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훌륭한 여러 패널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신다 그래서 또 그때 이상으로 다르게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했었는데요. 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1년 이상 다뤄오셨지만, 형식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분 나오셔서 1시간 정도 이끌고 가시고 박사님과 대화 나누시는 형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된 자리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또는 더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내년도에 더 크게 성장하시는 CNG TV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지난 1년 반 동안 CNG 방송을 하면서 참 굉장히 좀 운이 좋다고 그럴까? 제가 좀 다른 내 분야만 계속 한 20, 30년 하다 보니까 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이처럼 돼버리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선하게 다른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뭐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오셔가지고 여기서 명함을 처음 건넨 분도 계시고, 근데 굉장히 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열심이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헌하려고 그러는 그 공통적인 가치관이 있다라는 거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더 모바일로다가 내년에는 좀 더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우선 이렇게 신선하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요걸 마치고 또 2부에는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 특히 캐드 그래픽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지식을 내년에는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